결혼 후 첫날 늦잠을 잔 며느리의 아침 식사를 따로 챙겨두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김씨 집안 모든 가족이 보는 앞에서 남편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꼿꼿이 앉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눈앞의 광경이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시아버지는 깊이 고개를 숙인 채 된장찌개만 떠먹을 뿐 저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 집 사람들은 모두 이 일이 이대로 흐지부지 지나갈 것이라 믿고 있으며 제가 받은 이 한 대의 폭력과 굴욕을 며느리라는 이름 아래 당연하게 인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 후 저는 조용히 손을 들어 아침 식사가 차려진 밥상을 그대로 뒤엎어버렸습니다. 쨍그랑 도자기 그릇들이 산산조각 나는 날카로운 파열음 속에서 저는 단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그 순간 거실 전체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우리 준호 꽤 괜찮은 신랑감이지. 어쨌든 그 아이가 우리 집에 시집 온 건 순전히 그 애의 행운이야.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웨딩홀. 김씨 집안의 며느리가 된 박민서는 하객석 테이블에 등을 꼿꼿이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짙은 보라색 한복에 옷고름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단정하게 매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곁에 서서 술을 따라 돌리는 새로운 며느리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시선은 오직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친척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는 아들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주변에 앉아있던 몇몇 친척들이 맞장구를 치며 가볍게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어떤 이는 술잔을 입으로 가져가 한 모금 마시고는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박민서는 원탁에서 50cm 정도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 입도 되지 않은 찻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조금 전 시어머니가 내뱉은 메마른 목소리는 그다지 크지 않았지만 술잔이 부딪히는 소란 속에서도 민서의 귀에는 똑똑히 들렸습니다. 민서는 시선을 내려 손안의 찻잔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면이 희미하게 흔들리며 연회장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리 하나 내지 않고 서 있는 자세조차 바꾸지 않았습니다. 남편인 김준호가 그때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몸에 꼭 맞는 검은색 턱시도를 입은 그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자연스럽게 손을 뻗어 민서의 어깨를 감싸 안고 얼굴을 가까이 하며 물었습니다. 피곤하지? 이제 테이블 한 바퀴만 더 돌면 끝나. 그의 목소리는 다정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넥타이는 단정하게 매여 있었고 셔츠 소매뿌리에도 주름 하나 없었습니다. 지난 2년간의 연애 기간 동안 그는 언제나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데이트 때는 항상 10분 전에 도착해서 그녀를 기다렸고 레스토랑에서 주문할 때는 그녀가 샐러리를 전혀 먹지 못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했습니다. 민서가 약국, 야간 당번으로 귀가가 늦어지는 밤에는 그는 가로등 아래 차를 세우고 운전석에서 조용히 그녀를 기다려주곤 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곤하지 않아. 복잡하고 고풍스러운 결혼식 절차는 오후 3시가 되어서야 겨우 끝났습니다. 만석이었던 하객이 절반 이상 자리를 뜨자 식장 직원들이 가장자리 테이블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서는 대기실로 들어가 숨막힐 듯 무거웠던 웨딩드레스를 벗고 평범한 베이지색 원피스로 갈아입었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이미 한복을 벗고 단추가 달린 짙은 회색 투피스로 갈아입은 채 가죽 가방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그 뒤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 앞에서 딱 멈춰 섰습니다. 앉을 생각도 없는 듯 대뜸 민서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내일 아침 6시까지 강북에 있는 우리 집으로 오너라.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협상의 여지라고는 조금도 없는 차가운 어조였습니다. 새아가 우리 집에 제사를 모시게 되었으니 첫 아침 식사는 내 손으로 직접 차리는 것이야. 그게 우리 집안의 법도란다. 알겠지? 원피스 소매에 단추를 잠그던 민서의 손가락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은 신혼 첫날인데도 말입니다. 네, 어머님. 민서는 대답했습니다. 늦지 않게 가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획 몸을 돌려 대기실을 서둘러 나가 버렸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은 물을 뿌린 듯 조용했습니다. 준호가 운전대를 잡고 민서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진 한강 수면에 붉은 석양이 부서지듯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항상 저렇게 가시돋친 말투를 쓰셔? 민서는 빠른 속도로 뒤로 흘러가는 가로등을 바라보며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호가 핸들을 꺾어 다리 위로 차를 몰았습니다. 어머니는 옛날부터 잔소리가 심하실 뿐, 속은 따뜻한 분이야. 그는 조수석으로 손을 뻗어 민서의 손등을 톡톡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옛날 방식의 사고방식이셔서 그래. 어머니 말씀대로 한 번만 맞춰드려. 꼭 참고 넘기면 앞으로는 훨씬 편해질 거야. 민서는 방금까지 그의 손이 닿았던 자신의 손등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살며시 손을 빼고 창문 스위치를 눌러 약간의 틈을 열었습니다. 휙 하고 강바람이 불어들어와 차 안에 고여있던 가죽 시트 클리너의 강한 냄새를 흩어버렸습니다. 차는 서초동의 신축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부드럽게 들어갔습니다. 이 집의 보증금과 2년치 선납 월세를 합하면 2억 원에 달했습니다. 지난달 민서의 아버지인 발건일 씨가 이 막대한 보증금을 부동산 회사 계좌로 직접 송금해 주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민서 단 한 사람의 이름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 씨의 본가는 강북구에 지은 지 20년 된 낡은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을 뿐이었지만 그들은 이 보증금에 단 1원도 보탤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지난번 상견례 자리에서 대뜸 이렇게 쏘아붙였을 뿐이었습니다. 우리 준호가 앞으로 벌어올 월급으로 평생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니 이 정도 보증금은 며느리 쪽에서 준비하는 예단이나 혼수라고 생각하면 딱 좋겠네요. 그날 민서의 아버지는 한마디의 반박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찻잔을 조용히 비울 뿐이었습니다. 밤 10시, 달콤해야 할 신혼집 침실에 불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민서는 아직 어두운 새벽의 어둠을 뚫고 차를 몰아 강북구에 있는 김씨 집안의 낡은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날이 채 밝지 않은 시간, 복도의 센서등은 희미하게 깜박였고 벽 구석에는 누군가 내놓았을 법한 골판지 상자 몇 개가 무질서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전자잠금장치 소리와 함께 준호가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거실 조명은 꺼져 있었고 오직 텔레비전 화면에 푸르스름한 빛만이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거실 소파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색의 실내복 차림에 손에는 리모컨을 쥐고 있었습니다. 왔느냐? 시어머니는 얼굴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네, 어머님. 민서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현관 신발장 위에 가져온 가방을 올려놓았습니다. 된장찌개 끓일 냄비는 두 번째 찬장에 있으니 시어머니는 무관심하게 채널을 돌렸습니다. 냉장고 열면 된장이랑 채소가 굴러다니고 있을 테니 그걸 쓰거라. 민서는 부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비좁은 싱크대 주변에는 오랜 기름때가 끈적하게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냉장고 문을 당기자 차가운 냉기가 얼굴에 불어왔습니다. 안에는 다양한 색의 플라스틱 보존 용기와 내용물을 알 수 없는 검은 비닐봉지가 틈새 없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가장 아래 칸에는 반쯤 쓴 애호박 1개, 시든 파 2뿌리, 그리고 굴러다니는 달걀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정확히 3초간 이 식재료들의 상태를 머릿속에 입력하고 곧바로 마치 약국에서 처방전을 조제하듯 요리 순서를 머릿속으로 조립했습니다. 싱크대 수도꼭지는 뻑뻑했고 힘주어 손잡이를 밀어 올리자 차가운 수돗물이 도마 위를 세차게 튀겼습니다. 애호박을 반달 모양으로 썰고 파를 송송 썹니다. 고요한 부엌에 도마를 두드리는 규칙적인 칼질 소리만이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냄비에 물이 보글보글 끓자 된장을 크게 풀어넣고 국자로 저었습니다. 달걀을 그릇에 풀어 뜨겁게 달군 기름을 두른 프라이팬에 얇게 부쳐냅니다. 옆 선반에서 작은 도자기 반찬 그릇 몇 개를 꺼내 냉장고 구석에 밀려있던 밑반찬을 보기 좋게 조금씩 담았습니다. 아침 6시 20분, 거실 한가운데에 직사각형의 낡은 밥상이 펼쳐졌습니다. 갓 지은 밥 냄새가 풍기고 냄비 가장자리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의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시아버지가 침실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줄무늬 잠옷차림에 여기저기 뻗친 머리를 한 채 걸어나와 대뜸 방석 위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식탁 위를 무심하게 한번 훑어보고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도 텔레비전을 끄고 스르르 다가와 가운데 상석에 앉았습니다. 막 세수를 마친 준호도 세면대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민서의 바로 옆에 바싹 붙어 앉았습니다.
민서는 식탁 구석에 선 채 비어있는 자리를 둘러보았습니다. 단 한 사람, 신우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미경 씨를 깨워서 같이 식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민서가 물었습니다. 준호가 젓가락을 움직여 생선구이 살 한 점을 발라 자기 밥그릇 위에 얹었습니다. 미경이는 어젯밤 늦게까지 전공서적 공부했어. 그냥 내버려 둬. 민서는 양손을 뒤로 깍지 꼈습니다. 아침 식사는 5인분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경 씨가 일어나면 그때 제가 다시 데워드려도 괜찮지만 시어머니의 손에서 허공을 맴돌던 젓가락이 피타리토 멈췄습니다. 그녀가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려 김이 나는 그릇 너머로 민서를 날카롭게 쏘아보았습니다. 우리 미경이가 위장이 약한 걸 모르느냐?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아주 작은 떨림도 없는 얼음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그 애는 찬 음식을 먹으면 바로 탈이 나. 나중에 다시 불 앞에 서서 따뜻한 새 밥을 차려주면 될 일 아니니 어쩜 그렇게 눈치가 없을까? 민서는 시어머니의 살벌한 시선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간 만든 것처럼 충분히 따뜻해집니다. 시어머니가 탁 소리를 내며 젓가락을 식탁에 내리쳤습니다. 값싼 플라스틱 젓가락이 테이블 상판에 부딪혀 마른 소리를 냅니다. 어디서 말대꾸야. 그녀는 준호를 쏘아보며 혀를 찼습니다. 내 눈이 삐었구나. 고작 이런 물건을 며느리라고 데려오다니. 그 순간 식탁 밑에서 준호의 발이 쑥 뻗어나와 민서의 정강이를 힘껏 걷어찼습니다. 민서는 정강이를 훑고 지나가는 날카로운 통증에 구토 눈을 감았습니다. 고개를 숙여 옆에 앉은 준호를 보았지만 그는 그녀의 시선을 완전히 무시하고 얼굴을 숙인 채 뺨이 터질 듯이 정신없이 밥을 퍼먹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없이 자기 자리에 앉았습니다. 숨막히는 식사는 불과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시아버지는 국물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시고는 밥그릇을 쓱 밀어놓고 배를 긁으며 서둘러 침실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시어머니 또한 젓가락을 놓자마자 미련 없이 식탁을 떠났습니다. 민서는 뒷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남은 반찬을 한 그릇에 모으고 접시를 겹쳐 쌓았습니다. 부엌 싱크대에서 다시 세찬 물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침실 옆 작은 방문 손잡이가 돌아갔습니다. 신우이 미경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헐렁한 잠옷을 입은 그녀는 양손으로 머리를 벅벅 긁으며 거실을 가로지릅니다. 그녀는 쌀쌀맞게 치워진 텅 빈 식탁과 싱크대에서 설거지하는 민서의 뒷모습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내 밥은 안 남겨놨어? 미경의 목소리가 심술궂게 볼륨을 높였습니다. 노골적인 불쾌감이 목소리에 배어 있었습니다. 민서는 거품이 묻은 스펀지를 놓고 획 돌아섰습니다. 밥이랑 된장찌개는 냉장고에 넣어뒀어요. 바로 데워드릴게요. 미경은 미간에 깊은 주름을 잡고 입꼬리를 해자로 구부렸습니다. 어이없어. 시집온 첫날부터 신우이한테 식은 밥찌꺼기나 먹이겠다는 심산이야? 날카로운 항의가 끝나기도 전에 소파에 드러눕듯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얼굴을 돌려 살쾡이 같은 날카로운 시선을 민서에게 꽂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소파 끝에 구부정하게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던 준호가 짐승처럼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무 거칠게 몸을 일으키는 바람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이 소파 쿠션 위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그는 큰 걸음으로 부엌으로 돌진해 왔습니다. 민서가 막 몸을 돌려 냉장고 문손잡이에 손을 대려던 바로 그 직전이었습니다. 준호가 민서의 코앞까지 바싹 다가왔습니다. 콧김을 내뿜는 그의 호흡은 거칠었습니다. 민서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거대한 손바닥이 허공을 가르며 날아오는 그 순간에도 민서의 눈동자에는 한 점의 놀라움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짝! 등골이 오싹해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서의 얼굴이 무참하게 왼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균형을 잃은 그녀의 왼발이 반쯤 뒤로 비틀거리며 싱크대 수납장에 쿵 하고 부딪혔습니다. 너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못해? 준호가 눈을 치켜뜨고 소리쳤습니다. 좁은 부엌벽에 고함이 쾅쾅 울려 퍼집니다. 도대체 이 집 식구들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집안의 공기가 순간 멈췄습니다. 거실에는 오직 벽시계가 째깍째깍 시간을 새기는 소리만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소파 한가운데 앉아있던 시어머니는 사이드 테이블에 놓인 컵을 우아하게 들어 올려 소리 없이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조금의 동요도 없었고 시선조차 한 번도 이쪽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침실 문이 살짝 열리고 시아버지는 문에 등을 돌린 채 바지에 벨트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 서 있던 미경은 머리를 극적이던 손을 축 늘어뜨리고 문틀에 비스듬히 기댔습니다.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시작된 것처럼 눈썹을 실룩거리며 그저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민서는 무너진 몸의 중심을 바로잡았습니다.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자신의 왼쪽 뺨을 감쌌습니다. 피부가 걷잡을 수 없이 화끈거리고 마치 한꺼풀 벗겨지는 듯한 따끔한 열기가 퍼져나갔습니다. 뒷속 고막 안쪽에서 삐 하는 가느다란 이명이 울렸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두 눈은 사막처럼 메마르다. 그리고 눈앞에서 숨을 헐떡이는 준호를 가만히 쳐다보았다. 준호의 가슴은 아직 격렬하게 오르내리고 있었고 그녀를 때린 손을 내린 그의 눈동자에는 마치 큰일을 해낸 사람 특유의 부자연스러운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이제 그는 민서가 깊이 고개를 숙이고 이 방금의 부조리한 지배 앞에 순순히 죄송합니다 라고 굴복의 말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민서는 그저 똑바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에 문득 한 장의 처방전 이미지가 스쳐 지나갔다. 지난 2년간의 달콤한 연애 기간 동안 정성스럽게 기록되어 온 수많은 사소한 배려. 비가 오면 그녀가 젖지 않도록 기울여주던 우산의 각도. 적절한 타이밍에 나타나는 섬세한 배려. 그리고 한없이 다정했던 그 미소. 하지만 바로 이 순간 그 거짓된 처방전은 산산조각이 났고 그 이면에 침전되어 있던 진짜 맹독의 성분이 본성을 드러냈다. 그것은 강제된 복종과 같은 의존, 그리고 폭력을 통해 군림하려는 잔혹한 서열 싸움이었다. 그녀의 눈꺼풀이 한 번 천천히 감겼다. 민서는 횡몸을 돌려 부엌에서 나왔다. 그 발걸음에는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다. 준호를 돌아보지도 시어머니에게 눈길을 주지도 않았다. 그저 거실 중앙에 아직 펼쳐진 채로 있는 그 초라한 밥상을 향해 똑바로 나아갔다. 그녀가 허리를 숙여 양손으로 다리가 달린 상판의 양끝을 힘껏 움켜쥐었다. 물을 마시려던 시어머니의 컵이 입술 앞에서 딱 멈췄다. 준호는 몸을 돌려 그녀의 뒷모습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민서는 양팔의 힘을 단번에 끌어올려 밥상을 머리 위로 향해 전부 뒤엎어버렸다. 합판으로 만들어진 다리가 바닥에서 떠오른 그 순간 아직 치워지지 않고 상판 위에 남아있던 작은 접시들과 밥그릇 그리고 식어버린 된장찌개가 담겨있던 도자기 그릇들이 일제히 중력을 거슬러 허공으로 솟구쳤다. 와장창 모든 것이 거실 바닥으로 수직 낙하했다. 도자기 그릇들은 수십 개의 얼음 조각처럼 산산조각이 났고 날카로운 흰색 파편들이 소파 밑까지 튀었다. 갈색 된장찌개가 바닥 위를 순식간에 퍼져나가 소파 옆에 베이지색 러그를 검붉게 물들였다. 먹다 남은 미역 줄기가 바닥에 무참하게 달라붙어 있었다. 고막을 찢을 듯한 엄청난 굉음이었다. 시아버지가 있던 침실 쪽에서 쿵 하고 무언가 넘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한쪽 다리의 무게 중심을 두고 서 있던 미경은 놀란 듯이 몸을 똑바로 펴고 턱이 바닥에 닿을 정도로 입을 벌리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유리컵을 와들와들 떨다가 결국 손등에 차가운 물을 쏟고 말았다. 준호는 그 자리에 석상처럼 굳어 있었고 동공은 찢어질 듯이 열려 있었다. 민서는 엉망진창이 된 아수라장 한가운데에 무표정하게 서 있었다. 숨가쁨 하나 없었고 얼굴 근육은 10분 전에 도마 위에서 애호박을 썰고 있을 때와 전혀 같은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세 사람을 차례로 눈에 담고 마지막 시선을 준호의 얼굴에 고정했다. 서초동 신축 아파트 보증금 그거 전부 내 돈으로 낸 거야. 민서가 내뱉는 목소리의 톤은 놀라울 정도로 낮았고 평소보다 훨씬 느리고 또렷한 말투였다. 부동산 계약서에도 내 이름 세 글자만 적혀 있어. 준호의 입술이 경련하듯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부동산 주인이랑 계약 해지 내용 증명 보낼 거니까 민서는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시선에는 인간적인 온기라고는 조각도 없었다. 마치 서버 용량을 초과해 폐기 버튼이 눌린 불필요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처럼. 당신네 식구들은 내일 당장 짐 싸서 이 낡아빠진 집으로 돌아와. 여기서 평생 실컷 늦잠이나 자면 되겠네. 이 통고를 마지막으로 민서는 조금의 미련도 없이 횡몸을 돌려 현관 쪽으로 걸어나갔다.
신발장 위에 놓여있던 가방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그저 자기가 신고 온 신발에 무심하게 발을 꿰었다. 잠깐, 너. 시어머니가 마침내 폭발하며 소파에서 짐승처럼 뛰쳐나왔다.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카펫 위로 굴러떨어졌다.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제정신이야?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준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려다 흩어진 도자기 파편을 밟고 바삭하는 소리와 함께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민서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전자 잠금장치 문손잡이에 체중을 실어 힘껏 누르고 문을 세게 열었다. 문이 열리고 그녀는 유유히 그 집을 나갔다. 육중한 철문이 등 뒤에서 쾅 하는 굉음을 내며 닫히고 점차 커져가는 광기 어린 욕설을 완전히 차단해버렸다. 아침 7시. 강북구의 거리에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민서는 텅 빈 보도를 터벅터벅 걷기 시작했다. 옆 차선을 몇 대 차가 무관심하게 지나쳐갔다. 그녀는 도로 가장자리에 핏다리토 멈춰서서 손을 뻗어 빈 택시 한 대를 세웠다. 문을 열고 뒷좌석에 몸을 실었다. 서초동 아파트로 가주세요. 그녀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운전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했다. 택시가 미끄러지듯 속도를 높였다. 민서는 코트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액정 화면이 빛나고 약국 업무 연락그룹 채팅에 쌓인 수십 건의 읽지 않은 메시지가 알림으로 표시되었다. 그녀는 그것들을 모두 스와이프해서 지우고 연락처 목록을 탭하여 가장 위에 즐겨찾기 등록된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아버지 건일의 묵직한 바리톤 목소리가 울렸다. 이른 아침의 졸음이 아직 조금 남아있는 독특한 잠긴 목소리였다. 이 새벽부터 웬일이냐. 민서는 차창 유리를 필름처럼 흘러가는 도로 표지판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왼쪽 뺨의 상처는 피부를 뚫고 이미 얼굴 근육 깊숙한 곳까지 불타는 듯한 염증성 통증을 일으키고 있었다. 아빠, 민서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시작하세요. 그녀가 입에 담은 말은 이 5글자 뿐이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등골까지 차가워지는 긴 침묵이 흘렀다. 귀찮은 한숨이나 집요한 질문은 일절 없었다. 건일은 단지 그 5글자 뒤에 숨은 피비린내 나는 무게만을 똑똑히 느낀 것이다. 대략 10초라는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흐른 후 수화기 너머에서 바스락거리며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들리고 곧바로 돋보기 안경 다리를 펴는 마찰음이 들려왔다. 우선 대학병원으로 가거라. 건일의 목소리는 평소 약국 장부를 정리할 때보다 100배는 더 냉철하고 기계적이었다. 바로 응급실로 달려가서 의사에게 상처 부위 사진이 선명하게 첨부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접수증이랑 진료비 영수증도 한 장도 버리지 말고 전부 챙겨둬. 보증금이랑 집주인 문제는 이 아빠가 지금 바로 전화해둘 테니. 동네 부동산에는 내가 지금 차 몰고 갈게. 민서는 차창 밖의 하늘을 쳐다보았다. 서울 도심에 쏟아지는 아침의 매서운 햇살이 택시 창문을 직격하여 눈을 날카롭게 찔렀다. 네. 그녀는 통화 종료 아이콘을 눌렀다. 택시는 서초동 근처의 번듯한 종합병원 응급의료센터 정문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다. 민서는 미터기 요금을 카드로 결제하고 센터의 회전문 안으로 비틀거리며 들어갔다. 응급실 로비의 공기는 알코올과 값싼 소독약 냄새가 불쾌하게 뒤섞여 있었다. 접수 직원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접수 용지 한 장을 무심하게 내밀었다. 민서는 빛이 든 펜을 들어 진료 항목란에 또렷하게 안면부 타박상이라고 적었다. 응급실 당직 의사는 지친 기색의 꽤 베테랑인 여의사였다. 그녀의 라텍스 장갑을 낀 손가락이 민서의 심하게 부어오른 왼쪽 광대뼈 부위를 사정없이 꾹꾹 눌렀다. 통증이 심한가요? 의사가 마른 목소리로 물었다. 참을 만하지만 근육 쪽이 좀 옥신거려요. 민서가 대답했다. 의사는 차트 스탠드의 조명 각도를 바꾸고 검푸르게 부어오른 부분을 돋보기로 보듯 관찰했다. 사람 손에 맞은 상처가 틀림없군요. 네. 의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획 고개를 돌려 키보드를 타닥타닥 쳤다. 책상에 레이저 프린터가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A사 용지 한 장을 깨끗하게 뱉어냈다. 민서는 붉은 직인이 찍힌 상해 진단서를 파일에 넣고 진찰실을 나왔다. 복도 쓰레기통 옆에 덩그러니 놓인 낡은 자판기가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동전을 넣고 차가운 생수 한 병을 샀다. 투명한 페트병 표면에 설이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손가락으로 뚜껑을 비틀어 열고
마른 목에 차가운 물 한 모금을 흘려넣자 냉장고처럼 차가운 병 바닥을 불타오르듯 뜨거운 왼쪽 뺨에 가만히 갖다 댔다. 오전 10시. 민서는 다시 서초동 신축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서 있었다. 도어록 패드에 손을 대고 준호의 생일로 설정된 그 지긋지긋한 6자리 초기 비밀번호를 짜증스럽게 눌렀다. 삐리릭, 철컥. 잠금 장치가 해제되는 경쾌한 전자음이 복도에 울렸다. 문을 세차게 열자 현관 대리석 바닥에는 어젯밤 준호가 아무렇게나 벗어 던진 가죽 구두 한 켤레가 뒹굴고 있었고 거실 바닥에 베이지색 러그. 위에는 이 어리석은 부부가 어제 로맨스 드라마를 보며 마신 물컵 2개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민서는 철문을 단단히 닫고 안쪽 도어록의 건전지 덮개를 바바유 소리를 내며 뜯어냈다. 동그란 리셋 버튼을 꾹 누르고 새로운 6자리 숫자 조합을 입력했다. 자신의 아버지 생일이었다. 삑삑삑삑 입력음이 텅 빈 거실에 울렸다. 등록 버튼을 누르자 잠금 장치의 쇠막대가 철컥 소리를 내며 완전히 새로운 패턴으로 모드가 바뀌는 아날로그적인 소리가 났다. 입고 있던 거추장스러운 코트를 소파 위에 던져놓고 침실 서재로 직행하여 책상 위 노트북 전원을 켰다. 액정 화면이 켜지고 그녀는 지갑에서 은행 전용 인증서가 담긴 USB를 포트에 꽂았다. 암호화된 로그인 화면 로딩이 끝나자 이 어리석은 부부가 공동으로 모았던 공동명예 계좌의 예금 잔고가 중앙 패널에 크게 표시되었다. 500만 원. 이 돈은 결혼 직전에 서로가 필사적으로 모으자고 서약서까지 썼던 이른바 가족 비상금이었다. 이 금액의 내역을 풀어보면 0만 원은 민서가 지난 5년간 약국에서 뼈 빠지게 일하며 모은 100% 순수한 그녀 자신의 돈이었고 나머지 500만 원은 준호가 결혼 3개월 전에 생색내듯 입금했던 아주 적은 금액이었다. 민서는 계좌 이체 아이콘을 거칠게 클릭했다. 이체받을 계좌 항목에는 자기 명의로 된 시중은행에 독립된 계좌를 지정했다. 이체 금액란의 일원 단위까지 500만 원 전액을 입력했다. 보안카드 숫자를 맞추고 최종 이체를 확인했다. 화면이 스르륵 새로 고침되었다. 모니터. 패널에 표시된 현재 잔액은 0원. 그녀는 USB를 탁 소리를 내며 뽑아내고 휴대폰을 들어 해당 카드사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를 걸었다. 네, 카드 명예인 박민서 본인입니다. 고요한 서재에 그녀의 칼날처럼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렸다. 제 명의로 된 카드 번호 7201로 시작하는 신용카드를 전부 이용 정지시켜주세요. 그리고 잊지 마셔야 할 것은 그 카드에 연결된 가족 카드도 모두 막아주세요. 즉시 실행 부탁드립니다. 그 사람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결제가 절대로 승인되지 않도록 차단해주세요. 콜센터는 신속하게 그녀의 본인 확인을 마쳤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확히 3초 후 휴대폰 화면에 소름 끼치는 메시지 한 건이 표시되었다. 고객님의 모든 주 신용카드와 그에 부수하는 가족카드가 이용 정지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절차를 마친 후 민서는 침실 욕실로 걸어 들어갔다. 세면대에 물을 세차게 틀고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다. 거울에 비친 얼굴 왼쪽 뺨에는 아직 푸른 멍이 가시지 않은 아픈 검붉은 반점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유리 선반에 놓여있던 화장솜 몇 장을 꺼내 얼굴에 묻은 물기를 빨아들이듯 부드럽게 눌렀다. 이윽고 장의사처럼 새까맣고 단정한 차콜 그레이 셔츠로 갈아입고 병원 의사에게서 받은 진단서 파일을 품에 안고 다시 밖으로 나섰다. 오후 1시 정각. 강남의 요지에 선 대형 법률사무소의 프라이빗 고객용 회의실에 반투명 유리문이 차갑게 닫혔다. 그녀 앞에 앉은 담당 변호사. 이유리는 대학 시절 민서와 같은 약학부였지만 도중에 진로를 바꿔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변호사 배지를 단 전설적인 선배였다. 그녀는 테이블 맞은편에서 다리를 꼬고 그 종이 조각 같은 진단서를 현미경으로 보듯 샅샅이 훑어보고는 한마디 이렇게 말했다. 이런 일이 있었구나. 유리가 진단서를 서류 봉투 안으로 쓱 다시 넣고 옆에 놓인 아이스 커피 잔을 집어들었다. 오늘 아침 6시 반에요. 민서는 미동도 하지 않는 눈빛으로 말했다. 유리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책상 서랍을 열어 새하얀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임장 묶음을 꺼냈다. 서초동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는 전부 당신 이름으로만 서명되어 있고 보증금 이체 명세도 당신 아버님 계좌에서 집주인 계좌로 직접 송금되었네. 이 부분은 1원도 뺏길 일 없는 100% 완전한 당신의 특유재산이야. 게다가 혼인관계가 24시간도 채 되지 않았으니
저쪽에서 들이댈 재산분할 청구 같은 건 전혀 말이 안 돼.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단 하나. 어떻게 그 오만하고 어리석은 남자에게 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할 것인가? 그게 핵심이지. 만약 저쪽에서 도장을 안 찍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민서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물었다. 협의 이혼에 순순히 응하지 않으면 바로 소송으로 가는 거지. 유리는 손에 든 볼펜 끝으로 나무 테이블을 가볍게 톡톡 두드렸다. 이 상해 진단서가 우리의 가장 강력한 카드야. 가정폭력 사실은 움직일 수 없는 증거로 명백하니까 소송으로 가면 저쪽은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것에 대한 위자료를 지불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형사사건으로도 동시에 고소장을 제출할 거야. 그 집은 강북에서 20년을 살았고 그 남자 자신도 번듯한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다며 만약 경찰이 회사나 집에 찾아와서 탐문 수사를 한다면 그 인간은 그런 큰 망신은 절대로 견디지 못할걸. 민서는 펜을 들어 위임장 오른쪽 아래 공란에 자신의 이름을 한 글자씩 정성스럽게 서명했다. 펜촉이 종이 위를 스치는 사각사각 하는 마찰음이 아주 경쾌하고 단호하게 울렸다. 가장 빠른 절차로 부탁드립니다. 민서는 서명한 위임장을 유리 쪽으로 쓱 밀었다. 아파트 거는 아버지가 이미 부동산에 손을 써두셨어요. 집주인 쪽도 계약 중도 해지와 보증금 반환에는 동의해줬지만 환불 절차에 3주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저는 이 3주라는 기한 안에 모든 골칫거리를 완벽하게 정리해버리고 싶어요. 유리는 손에 든 서류 묶음을 톡톡 정리하며 민서를 쳐다보았다. 분명히 당신 얼굴 보러 찾아올 텐데 문 열어줄 생각이야? 도어록 비밀번호는 진작에 바꿨어요. 절대로 안 열어줄 겁니다. 민서는 미련 없는 표정으로 자리를 떴다. 저녁 7시 30분 고요한 서초동 신축 아파트 복도에 무거운 가죽 구두 발소리가 울렸다. 준호는 서류 가방을 손에 들고 짙은 회색 현관문 앞에 섰다. 그는 뼛속까지 스며든 습관처럼 자신의 생일로 구성된 도어록 숫자를 무의식적으로 눌렀다. 삑삑, 오류입니다. 시스템 경고음이 짧고 날카롭게 울렸다. 준호는 눈살을 찌푸렸다. 자신이 터치패드를 뭔가 잘못 눌렀다고 생각하고 액정 화면에 다시 한번 천천히 숫자를 눌렀다. 삑삑, 오류입니다. 그는 번호를 누르던 손가락을 멈추고 전자 패널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화면에 푸른 빛이 쓱 꺼지고 반응이 없어졌다. 그는 황급히 손을 뻗어 무거운 철문 손잡이를 잡고 아래로 힘껏 눌렀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민서야. 준호는 손바닥으로 현관문을 쿵소리를 내며 두드렸다. 조용한 복도를 찢는 매우 품위 없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안에 있는 거 알잖아. 시시한 고집 부리지 말고 빨리 문 열어. 문 안쪽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준호는 바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민서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뚜루루르. 신호음이 5번 정도 길게 이어진 후 무정하게 뚝 하고 끊겼다. 그는 다시 통화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화기가 꺼져 있어. 라는 메말은 기계음이 바로 흘러나왔다. 수신 거부. 목록에 들어간 것이다. 준호의 콧김이 거칠어졌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가로막고 선이 차가운 현관문을 쏘아보았다. 날이 밝기 전 부엌에서 날린 그 통렬한 한 방. 그는 그때까지 자신이 집안의 기강을 바로잡고 어머니 앞에서 듬직한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똑똑히 보였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출근 중에도 만족감에 젖어 시어머니에게 효도 메시지까지 보냈을 정도다. 내일 퇴근길에 백화점에 들러 과일이라도 잔뜩 사가서 아내의 기분이나 풀어주려고 했다. 여자가 화를 내도 하루 정도 내버려 두면 결국은 자기 쪽에서 꺾여 얌전해질 것이라고. 하지만 집 도어록 비밀번호가 통째로 바뀌어 있으리라고는 그의 얕은 머리로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예상 밖의 사건이었다. 그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에 다시 철문을 짐승처럼 2번 쾅쾅하고 두드렸다. 박민서. 쓸데없는 자존심은 이제 그만 부리고 어서 문 열지. 못해? 이웃집에 다 들리겠잖아. 그 순간 맞은편 집 현관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살짝 열렸다. 후줄근한 셔츠를 입은 중년 남성이 얼굴을 내밀고 벌레 보듯 불쾌한 눈으로 이쪽을 힐끗 쳐다보았다. 어이, 밤중에 남의 집 앞에서 꼴싸 나온 짓 하지 말라고. 준호는 놀라서 들었던 손을 황급히 내리고 멋쩍게 이웃에게 깊숙이 고개를 숙였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도어록이 갑자기 고장 난 것 같아서요.
맞은편 남자는 쯧하고 혀를 차고는 차가운 콧방귀를 뀌며 쾅 하고 문을 닫아버렸다. 준호는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한명할 길 없는 처참한 무력감이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올랐다. 하풀이로 상관없는 대리석 벽을 한 번 걷어차고는 획 몸을 돌려 엘리베이터 쪽으로 터벅터벅 걸어갔다. 현관문 안쪽 거실. 민서는 소파 한가운데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샹들리에 조명은 켜지 않았다. 새까만 대형 텔레비전 옆에 설치된 작은 모니터 화면만이 밝게 빛나며 현관 감시 카메라가 비추는 복도의 모습을 고화질로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는 준호가 낯선 이웃에게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 화를 내며 벽을 걷어차는 모습, 그리고 패잔병처럼 고개를 숙이고 엘리베이터로 사라지는 모습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 박동은 호수 수면처럼 평온했다. 폭력에 대한 공포심도 통렬한 습격이 가져오는 날카로운 쾌감도 없었다. 그저 액정 화면 속에서 날뛰는 저 남자가 우주 저편에 존재하는 생물처럼 몹시 낯선 존재로 느껴질 뿐이었다. 지난 2년간의 달콤한 연애 기간, 심야의 귀갓길, 가로등 아래에서 조용히 자신을 기다려주던 그 듬직한 남자와 지금 화면 속에서 문 하나 열지 못하고 발길질을 하고 있는 저 처참한 생물이 도저히 동일 인물이라는 구역질 나는 진실이 연결되지 않았던 것이다. 민서는 맨발로 카펫 위를 걸었다. 그녀는 실내 모니터의 전원 케이블을 콘센트에서 쓱 뽑았다. 거실 전체가 기분 좋은 완전한 어둠 속으로 조용히 가라앉았다. 다음날 오전 9시. 곰팡내 나는 강북구 본가 아파트. 준호는 어젯밤 결국 이 초라한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몸을 웅크리고 새우잠을 잘 수밖에 없었다. 부엌에서 물 한 잔을 마시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나온 시어머니는 하루 만에 때묻고 구겨진 아들의 셔츠 차림을 보고 얼굴을 심하게 일그러뜨렸다. 그 여우 같은 년한테 문전박대당했단 말이냐? 시어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낡은 티테이블 위에 쾅 소리를 내며 내리쳤다. 쯧. 어떻게 키웠기에 시집온 첫날 아침부터 시부모 밥상을 뒤엎는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시어머니는 더러운 앞치마를 획 풀어 던졌다. 내가 직접 가서 그년 콧대가 하늘에 닿았는지 땅속에 처박혔는지 똑똑히 확인해주마. 하늘 같은 시어머니가 눈앞에 나타났는데 얼굴도 안 비출 수 있을까 보냐. 오전 10시 15분. 시어머니는 출근길 지옥 같은 전철을 2번이나 갈아타고 드디어 서초동 아파트 앞에 도착했다. 그녀는 그 비싼 짙은 회색 현관문 앞에 바싹 붙어서 인터폰을 힘껏 눌렀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버튼을 누르고 이번에는 3초간 집요하게 눌렀다. 문 안쪽에서는 여전히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시어머니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분노에 크게 숨을 들이쉬고는 큰 손을 휘둘러 방화문을 미친 듯이 쾅쾅하고 두드리기 시작했다. 세아가 어서 문 열어라. 네가 쥐새끼처럼 집 안에 숨어있는 건 다 알고 있다. 텅 빈 고급 아파트 복도에는 오직 그녀 자신이 내지르는 카랑카랑하고 히스테릭한 목소리만이 허망하게 울려 퍼졌다. 어느 집안 예의범절이 시어머니가 일부러 찾아왔는데 문 하나 안 열어준단 말이냐. 시어머니의 쇳소리는 천정부지로 높아져 갔다. 비밀번호 몇 개 바꿨다고 이 사태가 이대로 흐지부지 넘어갈 줄 알았더냐? 짐 싸서 당장 내 앞에 나와. 그녀는 문을 무려 10분이나 쉬지 않고 두드렸다. 손바닥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붉게 부어올랐다. 그 사이 복도를 대걸레질하던 청소부 여성이 카트를 밀면서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라도 보듯 기묘한 눈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지나갔다. 시어머니는 순간 얼굴에 먹칠을 당한 것처럼 체면을 구기고 눈을 치켜뜨고 청소부를 쏘아보고는 슬금슬금 엘리베이터 쪽으로 물러났다. 그녀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무려 40분 가까이 고집스럽게 기다렸다. 하지만 현관문은 열릴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둔한 머리에도 마침내 현실이와 닿았다.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부엌 싱크대 앞에서 얌전하게 애호박을 썰던 그 어린 것이 이번에는 100% 진심으로 인연을 끊으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스마트폰을 열어 준호의 메시지 앱에 음성 메시지 하나를 녹음했다. 그년 완전히 미쳤나 보다. 죽어도 문을 안 열려고 해. 네가 어떻게든 빨리 매듭을 지어. 2억 가까운 계약금을 쏟아부은 이 집을 이대로 빈집으로 둘 수는 없잖아. 같은 시각 서울 도심 빌딩가에 있는 체인 커피숍.
준호와 부하 직원 몇 명은 아침 회의를 마치고 커피를 사기 위해 계산대 줄에 길게 서 있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4잔하고 카페라테 2잔이요. 준호는 지갑에서 그 VVIP용 검은색 신용카드를 꺼내 계산원에게 쓱 우아하게 내밀었다. 이걸로 부탁합니다. 계산원이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꽂았다. 그러자 모니터 화면에 새빨간 에러 메시지가 떴다. 아,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 카드는 현재 이용 정지 상태입니다. 계산원은 카드를 뽑아 멋쩍게 돌려주었다. 이용 정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준호는 눈살을 찌푸리며 당황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번 달 한도가 500만 원이나 남은 카드야. 단말기가 고장난 거 아니야? 다시 한번 해봐. 계산원은 엿보조 단말기에 카드를 긁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도 부족이 아니라 카드 자체가 분실 신고로 동결된 상태입니다. 뒤에 서 있던 동료들이 수군거리며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다. 준호는 순간 뒤통수에서 불이 붙는 듯한 직장에서의 큰 망신을 느꼈다. 그는 황급히 정장 주머니를 뒤져 자신의 얼마 안 되는 잔고만 들어있는 초라한 체크카드를 꺼내 급하게 내밀었다. 그럼 이걸로. 양손에 커피가 담긴 트레이를 들고 카페 유리문을 나온 준호는 부하들에게 먼저 사무실로 돌아가라는 손짓을 하고 건물 1층에 눈에 띄지 않는 흡연 구역으로 들어갔다. 그는 피가 마르는 듯한 심정으로 신용카드 뒷면에 작게 적힌 VIP 전용 고객센터 번호로 필사적으로 전화를 걸었다. 본인 확인은 됐고 지금 당장 내 번호 8831 카드 상태를 알아봐줘. 상담원은 키보드를 타닥타닥 치더니 3초도 채 되지 않아 무기질적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고객님, 문의하신 카드는 가족카드이며 어제 오전 10시경 주카드 명예인이신 박민서님께서 앱을 통해 이용정지 및 전면 동결 절차를 진행하셨기 때문에 잠금 상태입니다. 준호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담배가 부러질 듯이 휘었다. 붉게 타던 재가 그의 광택나는 가죽 구두 위에 뚝뚝 떨어졌다. 주카드 명예인? 장난해? 그건 부부가 생활을 위해 공동으로 쓰던 공용 카드라고. 준호의 목소리가 흡연구역을 찢을듯이 제어 불능으로 뒤집어졌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고객님. 한 분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족카드를 유일한 마스터카드 소유자는 박민서님 한 분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족카드를 이용하시는 종속적인 소유자님께서 임의로 정지 상태를 해제할 권한은 없으십니다. 준호는 스마트폰을 벽에 내동댕이 치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고 통화 종료 버튼을 힘껏 눌렀다. 지하 냉장고 문이 열린 듯한 끔찍할 정도의 냉기가 등골을 타고 올라왔다. 그는 벼락을 맞은 듯 허둥지둥 스마트폰의 뱅킹 앱을 열어 자신이 남편으로서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매달 50만 원씩 생색내며 송금하던 그 부부 공동 비상금 계좌에 접속했다. 잔액 0원. 거래 내역 페이지에는 어제 오전 중을 기점으로 그 계좌 안에 있던 모든 돈이 본 적 없는 모르는 은행의 계좌로 깔끔하게 전액 송금되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흡연구역의 더러운 벽돌벽에 주르륵 미끄러지듯 기댔다. 이 막다른 골목에 몰린 상황에서 그는 마침내 민서가 구축해놓았던 이 기형적인 결혼 생활의 자본 구조를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직시하기 시작했다. 돌이켜보면 지난 2년간의 연애 기간 중 민서가 돈 문제로 입을 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고급 소고기집에 가도 우아하게 계산서를 점원에게 건넸고 서초동의 그 치열한 경쟁을 뚫은 신축 고급 아파트 계약에서조차 계약금이랑 잔금은 우리 아빠 쪽에서 깔끔하게 전부 준비할 테니까라는 깃털처럼 가벼운 한마디로 정리해버렸던 것이다. 그는 그 막강한 배경과 자본의 흐름을 도심 진출에 성공한 엘리트 남성으로서 자신이 당연하게 받아야 할 권리라고 오만하게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준호의 지갑 중심을 차지하고 있던 그 지긋지긋한 주카드는 사실 강북구 낡은 본가의 숨통을 잇는 생명선이었다. 시어머니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마트에서 고급 한우나 전복을 사들이던 대금도 막내 여동생 미경이 학원 강좌를 줄줄이 신청하며 매달 수십만 원씩 쏟아붓던 교육비마저도 모두 방금 동결된 그 카드에서 인출되고 있었던 것이다. 준호는 손에 들고 있던 꽁초를 바닥에 힘껏 내동댕이 치고 가죽 구두굽으로 박박 비벼 껐다. 그는 피가 마르는 손가락으로 시어머니의 연락처를 눌렀다. 어머니, 집안이 망하게 생겼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사막의 모래처럼 메마르게 갈라졌다. 뭐야, 그년이 항복하고 문 열어줬다는 거냐?
시어머니는 마침 강북의 낡은 현관문을 열고 신발을 벗고 있는 중이었다. 문 같은 건 아무래도 좋다고요. 준호는 신경질적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동료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 민서가 신용카드를 전부 막아버렸어요. 우리 가족 생활비를 전부 대주던 그 한도 큰 신용카드. 신발을 벗고 있던 시어머니의 발이 순간 멈췄다. 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다시 말해봐. 내 월급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그 카드 말이야? 아니에요. 그 카드 자체가 처음부터 민서 본인 단독 명의로 개설된 거였어요. 준호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사람처럼 외쳤다. 그녀는 신용카드를 동결시킨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신혼 비상금을 모으던 부부 공동 계좌의 현금까지 1원도 남기지 않고 전부 없애버렸다고요. 시어머니는 좁은 현관에서 석상처럼 굳어버렸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느냐. 내 명의가 아니라니. 이 집의 당당한 가장이고 대들 보는 너 준호 아니냐. 왜 내 돈줄을 여자 따위에게 쥐어주고 있는 거냐. 어머니, 제발 좀. 준호는 고통스럽게 눈꺼풀을 힘껏 눌렀다. 그 서초동 2억짜리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한 것도 박민서. 그년 이름 하나뿐이라고요. 그 천문학적인 보증금도 현금으로 전부 그년의 집에서 낸 거라고요. 저는 지금 저쪽에서 경제 제재를 받으면 현금으로 쓸 수 있는 카드 한 장도 없는 무일푼 거지라고요. 스마트폰 스피커 너머에서는 묘지 같은 차갑고 섬뜩한 정적이 흘렀다. 그때 침실문이 희미하게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헐렁한 실내복을 입은 미경이 학원 수강료 청구서를 손에 들고 거실로 나오는 중이었다. 시어머니의 휴대폰 통화 틈새로 새어나온 오빠의 처량한 마지막 절규를 한마디 한 구절도 놓치지 않고 들어버린 것이다. 미경의 기름진 얼굴에서 순간 핏기가 싹 가셨다. 그녀는 쿵쿵 발소리를 내며 시어머니의 턱 밑까지 바싹 다가왔다. 엄마, 지금 오빠가 뭐라고 했어? 올케가 신용카드를 전부 막았다고? 장난이지? 그럼 나 오늘 오후 3시까지 내야 하는 학원 면접 대비반 수강료는 도대체 어디서 내라는 거야? 시어머니는 히스테릭하게 외치는 딸을 망연자실한 얼굴로 쳐다보며 구겨진 입술을 물고기처럼 뻐끔거릴 뿐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스르륵 고개를 돌려 중앙에 주름진 바닥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그곳은 어제 새벽 민서가 괴력으로 뒤엎어 산산조각 낸 그 초라한 밥상이 놓여있던 자리였다. 그릇 파편은 모두 치웠지만 된장찌개가 스며든 누런 바닥에 붉은 얼룩만은 아무리 걸레로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남아 있었다. 시어머니는 문득 등골을 타고 오르는 뼛속까지 얼어붙는 듯한 한기를 느꼈다. 이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녀의 둔한 뇌도 완벽하게 현실을 이해한 것이다. 어제 그 건방진 어린 것이 바닥에 내동댕이 친 것은 단순한 뚝배기 덩어리가 아니라 이 볼품없는 김씨 집안 일동이 거들먹거리며 기생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던 유일한 돈줄이자 절대적인 권력 그 자체였다는 사실을. 그로부터 2주 후 강남구의 고급 법률사무소. 유리 파티션으로 둘러싸인 회의실 공기는 냉동고처럼 얼어붙어 있었다. 준호는 긴 월러 테이블 구석, 자리에 움츠리듯 앉아 있었다. 그의 눈 밑에는 검은 다크서클이 턱선까지 내려와 있었다. 이 피가 마르는 2주 동안 준호는 민서를 찾아내기 위해 발이 닳도록 여기저기를 찾아다녔다. 약국을 찾아가 봤지만 약국장은 박 선생님은 한 달 장기 휴가를 내셨습니다라며 문전박대했고 서초동 아파트로 달려가자 경비원은 사모님은 중요한 짐만 여행 가방에 챙겨서 진작에 이사 가셨습니다라며 일축했다. 급기야 경기도에 있다는 민서의 본가, 고급 주택단지 입구까지 차를 몰았지만 시설 경비원의 날카로운 경고에 막혀 문 안은커녕 바리케이드 너머를 엿볼 수조차 없었다. 긴 회의 테이블 반대편에는 피도 눈물도 없어 보이는 변호사 이율이 단 한 사람만이 다리를 꼬고 그를 비웃는 듯한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유리가 투명 파일에서 서류 뭉치 하나를 쓱 꺼내 준호의 눈앞에 무심하게 밀었다. 빳빳한 종이 파일이 나무 테이블 위를 미끄러지며 날카로운 마찰음을 냈다. 협의를 위한 최종 조정안입니다. 유리의 목소리는 마치 파산관제인이 압류 딱지를 붙이러 온 때와 같은 무미건조한 톤이었다. 부인 측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서초동 아파트 선납월세와 계약금 2억 원의 반환금은 전액 친정 측에서 회수합니다. 김준호 씨는 펜을 들어 이름을 쓰고 그 부동산에 대해 1원도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포기, 각서에 인감도장을 찍어주시면 거래는 성립됩니다.
준호는 책상 위에 던져진 그 종이 조각을 쏘아보며 테이블 아래에서 차가운 양손을 정장 바지 원단이 구겨질 정도로 힘껏 움켜쥐었다. 장난하지 마세요. 이건 너무 불공평하잖아. 법적으로 그 신축 아파트는 우리가 세간의 이목을 지키며 결혼하고 신혼생활을 시작하기 위해 마련된 공유 재산일 텐데 그걸 자기 혼자 멋대로 부동산에 달려가서 짐을 싸고 계약을 파기하다니 그런 일이 법적으로 허용될 리가 없어. 유리는 가볍게 턱을 들고는 한쪽 입꼬리만 들어올려 바보 취급하듯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녀는 옆에 놓인 명품 서류 가방에서 두껍게 제본된 다른 법원 제출용 파일을 꺼냈다. 그리고 합의서 옆에 보란듯이 피시리토 세워놓았다. 그 파일의 첫 페이지는 다름 아닌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가정폭력 형사고소 접수 증명서였다. 그 다음 페이지에는 붉은 대학병원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안면부 응급 상해진단서가 컬러 사진과 함께 스테이플러로 찍혀 있었다. 김준호 씨. 유리는 가죽 의자 등받이에 깊숙이 몸을 기대고 여유로운 표정으로 팔짱을 꼈다. 제 의뢰인 박민서 씨는 이혼 소송에 필요한 완벽한 증거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결혼 직후 신혼 아침 식사를 차리는 상황에서 시어머니를 비롯한 다수의 친족이 보는 앞에서 무방비한 아내의 안면을 고의로 가격한 가정폭력 현행범이 합의를 거부하고 이대로 진흙탕 소송으로 가겠다면 당신은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측으로서 막대한 위자료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고 더불어 이 아름다운 붉은 직인이 찍힌 고소 기록이 당신이 넥타이를 메고 다니는 중견기업 인사부 책상으로 직접 팩스로 보내지게 될 텐데 그래도 끝까지 법적으로 다투어 그 불공평한 대가를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치러보시겠습니까? 준호는 그 끔찍한 대학병원 진단서를 유령이라도 본 듯이 쏘아보았다. 진단서 오른쪽 위에 인쇄된 컬러 사진에는 민서의 검푸르게 부어오르고 터질 듯한 왼쪽 뺨이 너무나 선명하게 고해상도로 찍혀 있었다. 그 순간 정장 안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이 부서질 듯이 격렬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그가 굳은 손으로 발신자를 확인하니 타이밍도 절묘하게 어머니로부터 온 전화였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화면을 슬라이드하여 전화를 귀에 댔다. 준호야. 수화기 너머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마치 며칠 동안 냉장고에 갇혀있던 노파처럼 몹시 쉬어 있었고 2주 전에 그 하늘을 찌를 듯한 오만한 태도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이제 그만 옥신각신하지 말고 얼른 도장 찍고 끝내거라. 엄마, 소비자 금융카드론 회사에서 방금 빚쟁이처럼 전화가 왔단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는 나무십처럼 희미하게 흔들렸다. 그년이 드디어 부동산을 움직여서 임대차 강제 해지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나봐. 집주인도 골치 아픈 건 싫다더라. 그 2억 원이나 되는 반환금이 내일 오전 중에 친정 아버지 계좌로 돌아가 버린단다. 아들아, 그 돈이 1원도 우리한테 오지 않고 전부 빠져나가면 우리가 이 강북 낡은 아파트를 담보로 잡고 한도까지 빌린 그 억 단위의 추가 대출, 다음 달 초부터 원금 상환은커녕 불어나는 이자를 갚을 당장의 돈조차 한 푼도 없게 된단다. 당장이라도 집에 경매 딱지를 붙이겠다고 은행 지점장이 으름장을 놓았어. 준호는 뒤통수를 해머로 맞은 것처럼 머릿속이 하얘지고 윙 하는 이명에 휩싸였다. 그는 완전히 잊고 있었던 것이다. 당초 친척이나 지인들에게 도심 생활을 자랑하고 거칠애뿐인 호텔 결혼식을 화려하게 치르기 위해 시어머니가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낡은 아파트를 은행의 통째로 담보로 잡고 고금리의 담보대출을 미친 듯이 한도까지 받았다는 끔찍한 진실을 이 벼랑 끝에 선 모래성 같은 파탄 직전의 가게는 단지 이자는커녕 상환일에 꼬박꼬박 갚아주는 민서의 그 무한 한도를 가진 신용카드 한 장이라는 가느다란 실에 간신히 매달려 있는 허상이었던 것이다. 얼른 서류에 서명해버려. 시어머니는 전화기 너머에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피를 토하는 듯한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뚝 하고 무정하게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준호는 넋이 나간 꼭두각시 같은 얼굴로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에 툭 떨어뜨렸다. 몸에 숨이 막히는 압박감을 느끼며 책상 너머 유리에 차가운 승리자의 포커페이스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는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은색 만년필을 움켜쥐었다. 종이 위에 공백 서명란에 펜을 놓은 그의 손은 마치 약물 중독자처럼 덜덜 떨리고 있었다. 그는 심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순수하고 순종적인 아내 한 명을 붙잡아 거들먹거리는 전통적인 가장제의 틀에 평생 가두고 지배할 수 있다고
자만했지만 그 결과 기다리고 있던 결말은 타인의 자본력과 배경으로 지어진 호화로운 유리 궁전에서 단 24시간 동안 초라한 가짜왕 놀이를 했을 뿐인 어리석은 자가 된 것이었다. 그는 체념과 함께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휘갈겼었다. 처참함에 일그러진 듯한 볼품없는 글씨였다. 단 한 달의 냉각과 정리기간을 거쳐 그 지저분하게 얽혔던 법적 절차는 오호처럼 완벽하게 청산되었다. 서초동의 신축 고급 아파트는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리되었고 고가의 비밀번호 키는 모두 초기화되어 집주인에게 차질 없이 반환되었다. 준호는 값싼 여행 가방에 쑤셔넣은 몹시 초라하고 때 묻은 독신 시절의 짐만을 어깨에 메고 폐잔병처럼 깊숙이 고개를 숙인 채 강북구의 곰팡내 나는 낡은 아파트로 문자 그대로 처참하게 돌아갔던 것이다. 도쿄 빌딩가의 뒷골목에 서리 같은 하늘이 찾아오고 불어오는 바람에는 살을 애는 듯한 차가운 기운이 섞여 있었다. 강북구 낡은 아파트 입구에 있는 인테리어도 시대에 뒤떨어진 값싼 카페. 한 달에 한 번씩 아줌마들이 모여 수다를 떠는 부인의 모임이 열리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모임 구석에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 몸을 숨기듯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가게에서 가장 싸니 0원짜리 아메리카노 한 잔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어머, 준호 씨 어머님. 부인회 임원을 맡고 있는 뽀글머리 아줌마가 희죽거리며 얼굴을 가까이 하고 목소리를 낮췄다. 내가 동네 헬스장에서 재미있는 소문을 들었는데 말이야. 댁에 항상 번듯한 정장을 입고 다니던 아들 준호 씨. 글쎄 결혼식 축의금 계산도 끝나기 전에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짐 싸서 강북 본가로 돌아왔다더라. 그 순간 시끄럽게 떠들며 케이크를 먹던 테이블 주변 아줌마들의 손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멈추고 모두 토끼처럼 귀를 쫑긋 세웠다. 시어머니는 양볼 근육이 경련할 정도로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고 쓴웃음을 지었다. 어머, 그렇게 놀랄 일인가? 요즘 젊은 애들 연애가 다 그런 거지 뭐. 안 맞으면 성격 불일치라고 바로 헤어지는 거야. 우리 집에 시집왔던 그 어린 것이 말이야. 뭐 친정아버지가 오냐오냐 키워서 그런지 윗사람 공경할 줄을 전혀 모르더라고. 게다가 기가 어찌나 센지 우리처럼 유서 깊은 집안의 가풍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더 진흙탕 싸움이 되기 전에 내 판단으로 딱 잘라 헤어지게 하고 쫓아내버렸지. 그녀는 아픈 허리를 필사적으로 곧게 펴고 이미 산산조각 난 헛된 예체면이라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필사적으로 발버둥 치고 있었다. 어머, 그래? 맞은편에 앉아있던 쇼컷의 미용실 원장 아줌마가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는 듯 매우 심술궂고 얄미운 콧방귀를 뀌며 옆눈으로 힐끗 쳐다보았다. 그런데 우리 가게 오는 손님들 사이에서는 얘기가 좀 다른 것 같던데 그 쫓겨났다는 며느리가 말이야. 글쎄 한밤중에 변호사를 데리고 집주인을 닥달해서 서초동 그억 단위의 비싼 보증금을 현금으로 전액 회수해서 떠나갔다더라. 아, 요즘 교활한 어린 며느리나 사위들은 돈 앞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지갑을 여는 그런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야. 이런도 손해보지 않는 독사 같은 것들이라 저쪽에서 딱 잘라 이혼 서류를 들이밀면 돈 없는 남자 쪽은 알거지가 되어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거지. 시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이 순식간에 고춧가루처럼 새빨갛게 타올랐다. 그녀는 아무런 변명도 떠오르지 않아 그저 입술을 파르르 떨 뿐이었다. 결국 어색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미 얼음처럼 식어버린 그 값싼 아메리카노 종이컵을 집어들어 단숨에 꿀꺽꿀꺽 마셔버렸다. 한약처럼 쓰고 떫은 맛이 마른 식도를 긁듯이 흘러내려 위 깊숙한 곳까지 아프게 찔렀다. 그녀는 바늘방석에서 1초라도 빨리 벗어나기 위해 각자 계산을 하려고 황급히 핸드백 지퍼를 거칠게 열었다. 하지만 가죽 가방 바닥을 아무리 뒤적여도 결국 그녀가 초라하게 허공에 움켜쥔 플라스틱 조각은 수십 년 전에 쓰던 잔고도 거의 없는 먼지투성이의 낡은 현금 카드 한 장뿐이었다. 옆에 앉아있던 아줌마들은 시어머니의 그 한없이 작고 처참한 계산 모습을 옆눈으로 훔쳐보며 실로 유쾌하게 은밀한 시선을 주고받았다. 같은 동네 상가 사거리에 있는 낡은 잡거빌딩 1층 편의점의 자동문이 띠링하는 경쾌한 전자음을 내며 스르륵 열렸다. 누런색의 값싼 편의점. 유니폼을 입은 미경이 좁은 계산대 카운터 뒤에 구부정하게 서 있었다. 그녀의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폭포처럼 흘러내리고 예전 미용실에서 세팅했던 머리는 흔적도 없이 기름으로 떡진 머리가 고무줄 하나로 무심하게 뒤통수에 묶여 있었다. 등산복을 입은 성질 나쁜 중년 남성이 맥주 캔을 유리 카운터 위에 쾅 하고 거칠게 내려놓았다. 어이,
계산. 빨리빨리 안 해? 나 막차 타야 한다고. 미경은 완전히 위축된 쥐 같은 모습으로 황급히 바코드 스캐너를 집어들어 캔맥주 바코드에 초점을 맞췄다. 스캐너가 삑 하고 짧은 인식음을 냈다. 계산 500원입니다.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매우 가늘고 힘없는 벌레 같은 목소리였다. 남자는 지갑에서 구겨진 만원짜리 지폐 한 장을 쓰레기라도 버리듯 카운터에 휙 던지고는 매우 불쾌하게 플라스틱 동전 트레이를 까딱까딱 손톱으로 신경질적으로 두드렸다. 어이, 빨리 거스름 돈 안 주고 멀뚱히 서서 뭐 하는 거야? 요즘 젊은 알바들은 눈치가 없어. 아주. 미경은 굴욕감에 와들와들 떨면서 아래 십수를 피가 신무호도 힘껏 깨물었다. 지난 3개월 동안 그녀는 이 끔찍한 눈치가 없다는 모욕을 이 지긋지긋한 유리 카운터 뒤에서 수천 번이나 들으며 귀에 못이 밝히도록 들었다. 한때 방패가 되어주고 달콤한 꿀을 빨게 해주었던 그 마법 같은 올케의 가족 카드라는 안식처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이후 그녀가 그토록 목숨 걸고 다녔던 학원의 장기 수강권은 가차없이 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 달 수강료 20만 원을 그녀 대신 납부해줄 마음씨 좋은 사람은 이 지옥 같은 가난한 집 어디를 찾아봐도 존재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매일 산더미처럼 도착하는 새빨간 은행 대출 상환장을 파쇄기에 넣으며 넉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있었고 순조롭게 출세가도를 달리던 오빠 준호는 매일 밤 야근 후 값싼 소주를 사와 자기 방에 틀어박혀 알코올 냄새를 풍기며 그저 처참하게 술을 퍼마시는 좀비로 변해버렸다. 결국 그녀는 그날의 끼니를 때우기 위해 최저시급구 620원의 편의점 3교대 아르바이트에 욕설을 들어가며 몸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녀는 계산기 서랍에서 구겨진 5영원짜리 지폐 한 장과 500원짜리 동전 한 개를 떨리는 손으로 꺼내 비굴하게 양손을 공손히 모아 그 손님에게 내밀었다. 비좁고 숨막히는 플라스틱 카운터 구석에서 얼마 안 되는 돈을 위한 노동의 진짜 맛을 알게 된 처참한 지금이 되어서야 그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뇌 깊숙한 곳을 꿰뚫는 뼈아픈 현실의 혹독함을 그리고 세례를 이해할 수 있었다. 이 살벌한 자본주의라는 지옥에서 자신 같은 쓸모없는 시누이의 입에 무상으로 하루 종일 편안한 아침 식사를 차려줄 마음씨 좋은 천사 같은 올케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잔혹한 진실을 그 처절한 싸움으로부터 3개월이 지나 바람의 차가움이 깃드는 초겨울 경기도의 녹음이 우거진 고급 주택단지 한쪽 한적한 숲속 마을에 있는 평화로운 단독주택 넓은 뒷마당 잔디 위에 아름답게 단풍 든 단풍잎이 흩날리며 가볍게 떨어지고 있었다. 빌트인 아일랜드 키친에서는 최고급 스테인리스 재질의 레인지 후드가 윙 하고 힘차게 공기를 빨아들이는 소리와 함께 두껍고 육중한 철 프라이팬 위에서 달궈진 기름이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오코노미야키가 구수하게 익어가는 식욕을 돋우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고급스러운 회색의 얇은 캐시미어 카디건을 느긋하게 걸친 아버지 건일은 한 손에 요리용 긴 대나무 젓가락을 들고 철판 위에서 푸짐한 오코노미야키를 마치 숙련된 장인처럼 휙 뒤집었다. 반죽이 바삭바삭하게 익는 고소한 풍미와 신선한 해산물의 달콤 짭짤한 향기가 어우러져 따뜻한 오후 햇살이 들어오는 집 안을 기분 좋게 가득 채웠다. 민서는 백화점 지하 식품 매장에서 막 사온 제철 고급 과일 봉지 몇 개를 매끄러운 대리석 조리대 위에 가볍게 내려놓았다. 그녀는 배를 조이지 않는 헐렁한 트레이닝 바지에 오버사이즈면 셔츠라는 편안한 실내복 차림으로 꽉 묶었던 머리를 풀고 큰 헤어클립으로 무심하게 머리 꼭대기에 집어 올렸다. 우선 세면대에서 손 깨끗이 씻고 식탁 준비나 해도 건일은 요리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숙련된 손놀림으로 갓 구운 오코노미야키를 새하얀 도자기 접시 위로 스르륵 미끄러뜨리며 말했다. 엄마는 소스에 쓸 파가지러 뒷마당 텃밭에 나갔어. 방충망 열고 밥 먹자고 불러와. 네네. 민서는 싱크대 가장자리에서 고급스러운 나무 젓가락과 숟가락을 집어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지는 넓은 다이닝룸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6명은 넉넉히 앉을 수 있는 최고급의 두꺼운 월넛 원목 식탁이었다. 그녀는 가져온 젓가락과 숟가락을 세 가족이 앉을 자리에 맞춰 매우 여유롭고 편안한 감각으로 무심하게 툭툭 놓아갔다. 이 다이닝룸에는 누가 가장의 자리인 상석에 앉아야 한다는 바보 같고 숨막히는 서열 문화도 없었고 집안의 주인인 아버지가 젓가락을 들 때까지 아랫사람은 숨을 죽이고 기다려야 한다는 군대식 80년대 노예 같은 예의범절 따위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다.
그때 뒷마당 테라스의 접이식 문을 활짝 열고 어머니가 쓱 들어왔다. 그녀의 품 안에는 수돗물 방울이 반짝이는 밭에서 막 따온 푸릇푸릇한 파 한 단이 안겨 있었고 늦가을의 차가운 바깥 공기가 맑고 상쾌한 기운과 함께 집 안으로 흘러들어왔다. 그녀는 싱크대를 지나치며 매우 익숙한 움직임으로 간장, 강판의 간무, 폰즈 소스가 담긴 작은 종지를 큰 식탁 한가운데에 가볍고 기분 좋은 울림과 함께 놓았다. 자, 다들 먹자. 건일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도자기 접시를 식탁 중앙으로 밀며 가장 먼저 푹신한 나무 의자 쿠션을 뒤로 빼고 허리를 내려 편안한 자세로 털썩 앉았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민서. 세 가족이 넓은 식탁의 각자 자리에 자유롭게 흩어져 앉았다. 아무도 3개월 전 그 피비린내 나는 강북의 귀신, 나올 것 같은 낡은 아파트에서 벌어졌던 그 처참하고 진흙탕 같은 소동 이야기를 한마디도 입에 담지 않았다. 또한 내 소중한 젊은 시간이 아깝다라든지 다음에는 사람 보는 눈을 길러라 라는 입에 발린 위선적이고 구역질, 나는 위로나 인생 철학 조언 따위의 귀찮은 설교를 민서의 귀에 강요하려는 사람도 전혀 없었다. 15분 정도의 오코노미야키를 먹는 시간은 그녀가 부모님 밑에서 평온하게 살아온 지난 28년과 소름 끼칠 정도로 완벽하게 같은 선상에 있는 단지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섭취하기 위해 무심하게 모인 주말 오후에 지극히 당연하고 단순한 저녁 식사 시간 그 자체였다. 민서가 오른손으로 젓가락을 가볍게 집었다. 그녀는 반죽과 기름이 바삭바삭하고 고소하게 익은 오코노미야키, 가장자리 부분을 사정없이 잘라 한 조각을 확보하고는 간장 소스에 듬뿍 담가 망설임 없이 입안으로 가져갔다. 사각하고 고소한 반죽을 이로 부수며 씹는 경쾌하고 명료한 소리가 조용한 방에 기분 좋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입안에서 양배추를 오물오물 씹으면서 문득 그 움직임을 피타리토 멈추고 시선을 아무것도 없는 티끌 하나 없는 매끄러운 월넛 나뭇결 테이블 위에 쓸쓸하게 덩그러니 놓았다. 문득 3개월 전 피비린내 나는 새벽, 강북의 형광등 꺼진 어두컴컴한 낡은 아파트 거실에서 자신이 양팔의 힘으로 들어올려 완전히 산산조각낸 그 짧은 다리에 초라한 나무 밥상이 뇌리를 날카롭게 스쳤다. 그때의 아파트 거실 공기는 마치 굳기 시작한 시멘트에 머리를 쳐박고 생매장당한 것처럼 끈적하고 끔찍할 정도로 무겁고 살벌했다. 가족이라는 가면을 쓴 그 비열한 인간들이 누구 하나 입을 열지 않고 발산하던 그 집단적이고 음습한 저기에 찬 침묵. 그 침묵의 덩어리는 단지 외부에서 노예처럼 부리기 위해 데려온 무상거주 기생충인 며느리라는 최하층 불가촉천민인 그녀의 목을 조르며 강요하고 있었다. 지금 당장 바닥에 무릎 꿇고 깊숙이 고개 숙여 저 된장찌개 잔해를 바닥을 핥듯이 치우고 깨진 도자기 파편을 손가락에서 피를 흘리면서 하나하나 주워 모아 쓰레기통에 버려라고. 그렇게 철저하게 모욕과 폭력의 지배에 속박된 인간 소모품, 부품, 발판에 불과하다는 굴복과 맹종의 의지를 자신의 소중한 뇌세포에 각인시키려는 영혼의 살인과 같은 압박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를 감싸는 주위의 모든 공간은 수십만 심해의 파도처럼 너무나 완벽하고 평화롭게 고요했다. 이것은 식기 소리 하나 내지 않으려고 맞은편 신을 곁눈질하며 인간 쓰레기들의 눈 움직임에 안테나를 세우고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자신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단어나 문장 하나하나가 일으킬 파문과 뒷수습의 폭풍 결과를 초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강박감에 시달릴 이유도 없는 100% 완전한 독립된 해방감과 자유 그 자체의 침묵이었다. 위에서 아래로 명령이 내려지는 가부장제의 썩은 군대식 식탁 위에 명령도 없었고 시부모라는 권력의 중압감에서 강요되는 오만하고 불손한 구역질. 나는 설교나 깊은 한숨 따위는 존재 자체가 근절되어 있었다. 민서는 목구멍으로 10cm쯤 되는 오징어를 꿀꺽 부드럽게 삼켰다. 그녀는 젓가락을 냅킨 위에 살며시 놓고 손이 닿는 가까이에 놓인 반짝이는 크리스털 유리컵을 한 손으로 여유롭게 들어올려 한 모금 마셨다. 그것은 냉장고에서 막 꺼낸 것처럼 얼음같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기분 좋게 목을 타고 흐르는 시원한 보리차였다. 그녀의 가늘고 우아한 집게 손가락 관절이 차가운 물방울이 반짝이며 맺힌 유리 표면의 곡선을 매우 가볍게, 쓸쓸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그리고 그 순간 발바닥 땅속 깊은 곳에 강철 말뚝을 단단히 밟고 흔들림 없이 똑바로 자립해서 섰을 때만 맛볼 수 있는 실로 억만 년 만에
느끼는 묵직하고 흔들림 없는 무적의 평안과 확실한 안도의 쾌감이 짜릿하게 그녀의 뒤통수부터 발등까지 전신을 전기처럼 타고 흘렀다. 그녀는 이제 두 번 다시 미래의 자신의 밥을 목구멍으로 넘기기 위해 저런 망상에 빠진 인간 폐기물들의 확인이나 허가, 승낙을 얻을 필요도, 자격, 심사도 간청할 필요도 1%도 없어진 것이다. 괜찮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더욱 통쾌한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